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사실 현황 판단설이다. 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자, 13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초록색 6번에 존속 기간이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거기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요번에 임대 3법 얘기 나온 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존속 기간이 있죠. 요거부터 얘기를 좀 끄집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존속 기간에 우리 쌍가로 1번에 최단 기간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B가 이렇게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자, 처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계약서를 1년을 쓴 거예요. 1년을.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1년을 쓰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도 그냥 1년만 살고 나갈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갈 생각을 딱 했는데 요새 막 전세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B는 A에게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1년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 나가주세요. 그래서 요새 전세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요, 선생님 요거 나가시고 나면 저 전세 보증금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뭐 2억에 사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게요. 그러자 여기는 이 B가 A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가 A에게요. 그래서 왜 못 나갑니까? 라고 이제 A가 물어보겠죠. 그러자 요새 제가 공인중개사법,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 배워보니까요, 뭐라고 배웠냐면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A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 1년 썼으면 계약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는 B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2년으로 본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A하고 B하고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B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집을 좀 갖고 계시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용을 들으면 와, 화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좋은 제도구나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즉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툼이 있을 때는 세입자 쪽으로 이기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법에 명문화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이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요 최단 기간을 적은 거고요. 자, 이제는 계약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바꿔서 의역을 해서 이 그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요즘같이 전세 금액이 엄청 올라갈 때 1년 단위로 계약서 쓰는 세입자는 없겠죠. 요번에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2년으로 썼다 그러고 수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을 딱 쓰고서 이제 살아왔죠? 1년을 살았고, 자, 1년이 지나서 살아오게 되면 이제 요 정도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이제 연락 와서 세입자님 계약 기간 2년 만료되니까 나가주세요. 또 세입자가 여기 있는 A에게 저 나갈 거니까 돈 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바로 해지 통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 그런다고요? 해지 통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요 해지 통고 잘 알아두세요. 요게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요. 요 개정된 법으로 처음 시험 보는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해지 통고하는 것은 언제냐면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해야 되는 거고, B는요, 요렇게 1월 전까지 요렇게 이제 해지 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12월부터는 요게 6월에서 2월, 요게 2월 전까지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보실 때에는 요게 6월에서 1월이 아니라 2월이에요.
그리고 요게 2월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에듀윌에 선생님 그 작년 교재 봐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와요. 물론 뭐 그 마음 다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예 그냥 고쳐서 보시죠 했다가 다 못 고치고 그냥 작년 걸로 봤는데 그게 하나가 모자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냐 문제가 생기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이 오신다면 교재 구입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 바뀌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은근히. 자, 그래서 이제는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자, 그래서 A를 이렇게 표출을 해보게 되면 6월에서 2월. 그쵸? 6월에서 2월. 여기가 바로 이제 A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B를 표출해 보면 2월 전까지니까 여기가 2월이죠. 요 앞에는 다 B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어딨냐. 자, 여러분들 교재 자 131페이지 맨 밑에 계약 갱신 있죠. 자,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1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거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32페이지 맨 위에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2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 또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바로 옆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여기는 언제까지? 2월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 즉 여러분 선배들 교재까지는 6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5번째 줄 끝으로 임차인이 계약기 끝나기 1개월 전까지라고 써 있는 게 요번에 2개월 전까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뀐 걸로 시험 처음 보는 세대가 여러분이니까 요거 바꿔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또한 같고 이 경우 갱신된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요때 계약 기간은 요렇게 2년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나가달라 나가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묵시적 갱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묵시적 갱신 안에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A에게 해지 통과하게 되면 효과는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자, 근데 올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고 있는 임대 3법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 쌍가로 4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그쵸? 예, 6월에서 2월까지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그린 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그냥 기초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년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거 지금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네 해서 만약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안에 또 행사할 수 있냐 얘기인데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있죠. 요 사이에서 B인 세입자가 A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행사하게 되면 요때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렇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이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숫자 외워둬요. 그래서 6월에서 2월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봐봐요. B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6월에서 2월이죠. 근데 아까 B가 해지 통과하는 건 2월 전까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아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2월까지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중에 기억번 체킹. 자, 거기 보면 임차인이 몇 개에 달하는 차임이죠? 2기. 자, 2기 체킹하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에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읽어보세요.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뭐 특히 여러분 상당한 보상 그거는 뭐 특히 또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뉴스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음번 같은 경우도 보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거기서 중대한이 중요한 거예요. 경미한 과실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에 뭐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스몰 A번을 보시게 되면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실무에서나 매스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응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계약갱신 조건을 행사했잖아요. 그러자 여기 있는 A가 B한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계약갱신 요구권 2년 더 살겠다는 거 인정하겠는데요. 자, 이제 제가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A가 B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이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거주. 그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자, 가로는 좀 이따 읽을게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주일 때는 인정하겠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로 안에 보게 되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악용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측면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냈어.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나보다 하고 나갔더니 집주인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넣어. 보증금 월세 왕창 올려가지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안 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몇 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서 직접 거주하겠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자, 임대 3법 중에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만약에 계약행위를 인정을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 5%만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아까 2억이었잖아요. 자, 2억에 10%가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만 올리라 이런 얘기죠. 많이 올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전세 가격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주임법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고 밑에 4번도 보고 갈까요? 자,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이 됐을 때 2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자, 읽어보시고 특히 6번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은요. 거절 당시에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수 있죠.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지금 임대3법 때문에 여기다 포인트를 뒀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정된 건 아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세입자에게 보호받으실 때 뭐가 제일 보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부터라도 제 보증금이요, 제 돈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보증금을 보호받는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초록색 8번. 자, 우선 변제권 밑줄. 자, 밑줄을 딱 쳐보세요. 자,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 뭐냐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의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자, 후순위 권리자 밑줄 딱 쳐보세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때 자, 하나 더 밑줄 칠까요? 첫째 줄에 가운데 확정일자도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가운데 확정일자도 밑줄 쳐놓으시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후순위보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자, 쭉 내려오세요. 자, 쭉 내려와서 그 맨 밑에 쪽에 쌍가로 2번. 자, 밑줄 치고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자, 거기는 가로 안에 무슨 변제권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써 있죠. 아까 위에는 우선 변제권이었죠. 지금은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 위아래가 이제 차이가 생겨요. 읽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호받아요. 자, 기다리시고요. 자, 대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자, 요거 밑줄 칠까요? 선순위 담보권자 밑줄.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였고 후순위보다 우선했죠. 근데 지금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선순위보다도 우선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표를 한번 보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 1천이 넘지 않으면 3,700만 원까지 먼저 주겠다는 얘기예요. 선순위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 과밀했권적 등등등등. 자, 오른쪽 135페이지 맨 위에죠. 1억 원에 3,400.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6천에 2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에 1,70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아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자, 이 변제받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하나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제권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이제 제가 이해를 시키나 보십시오. 자,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받으려면요.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 주민등록은 같은 말로 전입신고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있죠. 요거를 같은 말로 우리는 대항요건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는 얘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췄죠? 그러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추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요거는 선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순위보다 우선하는데 무조건 다 우선해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선순위보다 우선이라 할 때 서울 기준으로 아까 읽으셨던 게 뭐냐면 1억 1천 이하의 채권적 전세는 3,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요. 자, 기다리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요거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그 즉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요거는 후순위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정일자 후순위보다 우선, 대항 요건을 갖추면 선순위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그림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B가 이제 채권적 전세던 뭐 전세던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물권은 안 돼요. 채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금액을 그냥 임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냥 금액은 1억만 할게요. 자, 1억이면 1억 천이 안 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집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립니다. 그래서 3,700을 먼저 받게 되는데, 자,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2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2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집에 돈 받을 사람들을 줄을 쫙 세어봤더니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이 집에 처음에 A가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당으로 할게요. 그래서 저당권 1억이 있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날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 B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채권적 전세 B 있죠? 여기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A가 뭐 사업을 하는데 뭐 좀 거래처에서 좀 물건을 땡겨 오면서 집에다가 저당권을 하나 설정해 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래처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자, 아주 쉬운 샘플이니까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 지금 보세요. 자, 배당해 줄 수 있는, 나눠 줄 수 있는 금액은 2억밖에 없는데 채권자들이 받아야 되는 돈들을 합계액을 정리해 보면 3억이 돼요. 그럼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누굴 주고 누굴 못 주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럴 때 여기는 세입자 아주머니,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일단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자, 요걸 같은 말로 무슨 요건이라고요? 대항 요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B에게 제가 여쭤볼 수 있잖아요. 대항 요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입신고까지 주택인도 이삿짐 들어가고 전입신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 요건이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우선해요? 선순위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입자 B는 1순위 저당권자인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1억 천이 넘지 않으면 얼마만? 3,700. 그래서 일단은 3,700을 일로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당권자에다가 1억을 배당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세입자 아주머니에게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확정일자 저 안 받았는데요. 전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순위를 먼저 주라는 얘기고 후순위를 먼저 준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3번이 들어가서 자 2억에서 요 돈과 요 돈을 빼게 되면 6,300만 원이 배당이 되면 이거는 배당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져요. 보세요. 3,700만 원 보호받고 이번에 1억이 배당된 다음에 보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고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3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3순위보다 먼저 간다는 얘기는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6,3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가 빵원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쵸? 확정일자를 받으면 1억 원을 전액 다 회수했죠. 그러나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3,700만 원만 받았으니까 6,3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 확정일자 하나만 여러분이 뭔지만 알아도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전세제가 그쵸? 1억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세 1억 가지고 어떻게 이 동네에 집을 얻겠어요? 서울 기준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번 기초 강의 때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 요 그림 있죠. 제가 우리 요 화면 좀 한번 자 크게 비춰 주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그 보고 계시는 그 도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에서 보고 계실 때 잠깐 정지시켜 가지고요. 꼭 좀 이거 필기해 놓으세요. 꼭 좀요. 그래서 요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민법이나 또는 우리 중개사법도 앞으로 실무 부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초 수업 배운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제가 엑기스 수업을 해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는 그 나머지 135페이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이제 9시 뉴스에 주택 가격 안정화시킨다라는 뉴스는 많아도요, 상가를 안정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뭐 최근에 그렇게 뭐 개정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택보다는 좀 더 편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도 현장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개정되는 내용은 있어요. 자, 근데 뭐 크게 이슈되는 건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가는 주택하고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이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맨 밑에 네모 4번을 보시게 되면 상가 임대차 계약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과 중개 실무 보이시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의 의익 성질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자, 넘겨 보십시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위에서 넷째 줄에 보게 되면 초록색 3번에 무슨 범위요? 적용 범위라고 써 있죠. 그거를 제일 선배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적용 범위를 한번 딱 읽어보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이 법은 찾았나요? 초록색 3번에 쌍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상가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서울특별시예요.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얼마 이하라고 적혀 있죠? 9억 원 이하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줄여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상임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건물 주인이에요. 자, 제가 여기 이제 서울로 예를 들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참고적으로 서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대로 적용 범위가 얼마라고요? 9억입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가서 할 거 제가 미리 그냥 운 띄울게요. 잠시 전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 기준으로 1억 1천에 3,700이었죠. 근데 상가 임대차는 서울 기준으로 6,500만 원 이하의 채권적 전세는 2,200만 원까지만 돼요.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집에서 혼자 책을 볼 때 이게 6억이라는 금액과 6,500이라는 금액과 2,200이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자, 요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 있죠. 환산 보증금을 시행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뭔지를 여기다 세입자를 직접 넣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제 B가 자, 이제 여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B가 김밥 천국하고 있어요. 자, 분식점을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 하나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자,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면 여기 있는 B는 상가임대차 법을 적용받는 세입자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보증금 5억이죠. 그러면 6억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따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월세가 500이잖아요. 뒤에다 곱하기 100을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500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럼 이걸 합해보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기 때문에 이 10억이면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자, 136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가운데서 조금 밑에요. 위 동그라미 1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는 서울은 9억 원 이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10억짜리라 하더라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짜리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보증금을 초과한다. 10억이면 9억 넘었잖아요.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도 적용된다. 그래서 기업번의 대항력 규정, 계약갱신 요구권, 증감 청구, 권리금, 표준계약서 3기 연체시 계약 해지, 그리고 이제 15번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시특례. 요 임시특례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좀 행사하는 걸 좀 잠재워 달라, 조금 좀 유보해 달라, 그런 규정들이에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저보고 찍으라 그러면 저는 기억번, 니은번, 리을번, 기억, 니은, 리을, 그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딱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항력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우리 좀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었죠. 기다리시고요. 또 하나가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기초 강의니까 딱 세 가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바로 대항력 규정, 자, 두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우리 아까 주택하고 상가는 약간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금 보호 규정.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만 일단 강조할게요. 얘네들은 자, 10억이라 하더라도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다리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증금 5천에 만약에 월세가 5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자, 100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거는 1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억일 때, 자, 1억일 때에는 6억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래서 요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최우선 변제는 6,500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5천으로 따지면 6,500이 안 넘죠. 1억으로 따지면 6,500이 넘죠. 그럴 때 과연 5천으로 따지느냐 1억으로 따지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걸로 환산보증으로 따져야 되니까 최우선 변제 적용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요 2,200이니 뭐니 이런 거 있죠? 요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6,500을 따질 때 요거로만 따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환산보증금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을 처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보증금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사례를 갖고 예를 들었으니까요. 알아두시되,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대항력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보시죠. 자, 넘겨서 자,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는 똑같습니다. 자, 139페이지 잠깐 보고 갈까요? 자, 13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초록색 6번 존속기간 보이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었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입니다. 자, 넘기시죠. 자, 이제 140페이지로 오게 되면 지금 거기에 자, 쭉 묵시적갱신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의 무슨 요구권이요? 계약갱신 요구권 써 있는 거 보이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자, 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계약서를 2년 썼다 이거예요. 자, 보통 2년 넘게 쓰겠죠. 근데 2년만 할게요. 자, 2년을 썼을 때,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이죠. 자, 일부러 제가 주임법, 상임법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월에서 1월이 아니라 6월에서 2월로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건 6월에서 1월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어떨 때는 6월에서 2월, 어떨 때는 6월에서 1월, 어떨 때는 2월 전까지 이러면서 아마 어떨 때는 또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숫자들이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게 작년 시험에도 이제 가로 채워 넣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요렇게 B라고 하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입니다. 2월 아닙니다. 요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쭉 진행해서 3, 4, 5, 6, 7, 8, 9, 10으로 제가 설명을 요렇게 한다라면 원래 계약 기간이 2년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8년까지 영업을 더할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토탈해 보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라는 자, 6억 넘어간 거 맞죠? 넘는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는 지금 적용을 받음으로 앞으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스몰 A번을 보면 자,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나중에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 아까 주임법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3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상인데 여기다 내음으로 바뀌면 뭐예요? 3이죠. 그래서 삼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3이니까 3기다 이렇게 외우셔도 그 팁이죠 뭐. 그리고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년으로 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2기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그렇게 팁으로 잡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같은 경우도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맨 뒤에 보면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든지, 또 쭉 내려와서 H번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그렇죠? 존속과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말장난치는 문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0년이라는 게 어디냐? 바로 니은번에 보시게 되면 자,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죠. 그래서 기간이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행사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증액 제한 있잖아요. 그 또 하나 알아둘게요. 증액. 그러면 이제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5% 있죠.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41페이지. 자, 오른쪽 맨 위에 초록색 7번을 보면 쌍가로 1번에 보증금 차임의 증감 청구권 써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쵸? 넷째 줄을 보면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6,500에 2,200 이게 이제 어딨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이제 오른쪽 14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맨 밑에 최우선 변제 범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6522 6,500에 2,20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 표에 첫째 줄만 해우시고요. 나중에 조금 여유되면 과밀 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에 지역해서 5,500에 1,900, 3,800에 1,300, 3,000에 1,000도 여유되시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자,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권리금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금도 보호해주자 해서 만든 규정인데요. 대부분 이제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A에게 나갈 때 이제 권리금을 좀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임대인들이 대부분 인정 못 해준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권리금 분쟁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권리금, 자, 142페이지 표 보이죠? 네, 거기 권리금 보시고 권리금 계약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고 써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았죠? 자, 표에서 세 번째 칸에요. 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자, 이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종료 사이에 자, 아까 여기서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건은 6월에서 1월이죠.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월에서 2월이죠. 권리금 보호 규정은 6월에서 종료시까지죠. 그래서 6월에서
종료, 6월에서 1월, 6월에서 2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첫 바퀴 때. 그래서 종료 사이에 임대인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대리하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제가 그림으로 그냥 이거 활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B가 갑이라고 하는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신규 임차인을. 이해하시죠? 자, 이 상태의 조건이라고 치고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하는데 A가 자꾸 갑이 B에게 주는 권리금 주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방해하지 말으란 얘기냐?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 대리자부터 권리금을 수수. 즉 여기는 A가 갑에게 선생님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요. 나중에 권리금 받아 나가고 싶으면 권리금을 B에게 주지 마시고 A인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런 거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를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못하게. 저희 건물은요 권리금 인정 안 되니까 주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그럼 전 가게 못 넘기죠.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에게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 주변의 차임 보증금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그래요. 갑한테 그럼 주고 들어오세요. 네, 주고 들어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주고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자 이렇게 권리금을 지급하겠지만 갑인 선생님은 저에게 보증금하고 월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증금하고 월세는 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할 때 여기 있는 A가 갑에게 선생님이 권리금 주고 들어오신다면 A인 저는 갑인 선생님에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부터는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거의 2배씩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알고 보증금 500에 월세 500이라고 알고 가게 봤는데 약간 조정도 아니고 이렇게 2배씩 올려버리면 갑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준수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와 거절하는 행위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자, 다 못 외워도요. 딱 하나 정도만 외워두십시오. 동그라미 3번. 자, 거기 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B가 장사를 1년 6개월 넘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가 나갈 때 되니까 권리금만 챙겨나가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기초 강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른쪽 143페이지에 경매, 공매, 특히 경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